가락시장,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파랗게 어둡고 상인들이 문을 올리며 철문 긁는 소리가 길게 울린다. 얼음이 든 파란 대야가 바닥을 긁고 스티로폼 박스를 옮기는 팔뚝들이 반짝인다. 매캐한 소독약 냄새, 생선 비늘 냄새, 그리고 뜨거운 어묵 국물 냄새가 한데 섞여 코끝을 찌른다. 그 사이에 작은 횟집 하나가 있다. 간판엔 싱싱회센터라고 적혀 있다. 페인트는 벗겨졌고 유리문엔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다. 문을 열면 미끄럽지 말라고 까는 고무 매트가 있고 그 뒤로 낡은 유리 쇼케이스가 있고 그 안에는 광어와 우럭이 조용히 헤엄치듯 눕혀져 있다. 그 집 주인은 78배 박순옥. 등은 조금 굽었지만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하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욕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는다. 그리고 거의 웃지 않는다. 주문이 몰려와도 표정이 그대로다. 광어 중자 한 판. 오늘 도미 기가 막히네요. 손님이 감탄해도 그녀의 얼굴엔 물결 하나 생기지 않는다. 계산이 틀어져도 카드 단말기가 말을 안 들어도 그녀는 담담하다. 옆집 도매상 박 사장이 종종 말한다. 저 할머니 내가 본 지가 30년은 됐는데 웃는 걸 못 봤어. 딱 한 날 빼고.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한다. 언제요? 박 사장은 손목 시계를 톡톡 두드린다. 수요일 정오. 오늘은 수요일이다. 아침부터 가락시장은 부산하다. 나는 이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궁금했다. 왜 하필 수요일일까?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계획을 비워두고 11시쯤부터 횟집 건너 의자에 앉아 지켜보기로 했다. 의자는 오래 앉으면 엉덩이가 아픈 철제 의자다. 나는 노트를 꺼내 날짜를 적는다. 수요일 오전 1103, 손님 3팀, 표정 변화 없음. 유리 너머로 그녀의 칼이 비늘을 튀기며 반짝거린다. 손목의 각도, 칼등의 리듬, 비수처럼 쓸고 지나가는 순간들. 마치 오랫동안 같은 동작을 연습한 사람처럼 군더더기가 없다. 옆집 박 사장이 내 어깨를 톡 친다. 오늘도 지켜보러 왔네? 예. 정말 수요일마다 웃나요? 그는 어깨를 으쓱한다. 정오땡 치면 입꼬리가 1mm 한 번 올라가. 내가 본 건 그게 다야. 근데 그게 참 묘해. 박 사장은 말끝을 흐리고 빈 스티로폼 박스를 발로 툭 치고는 도매장 쪽으로 걸어간다. 시간이 간다. 11시 20분. 생선이 한 번 더 들어온다. 젊은 상인이 얼음 가득한 박스를 내려놓자 그녀는 손수건으로 손을 닦고 박스 안을 들여다본다. 광어의 배를 눌러 탄력을 보고 눈빛을 확인하고 꼬리를 들어 색을 보고 몇 마리를 골라낸다. 그렇게 한동안 회를 떴다. 얇고 균일한 두께, 딱 소금 한 꼬집 뿌린 듯한 담백한 얼굴. 그런데 11시 55분이 되자 그녀의 손놀림이 슬쩍 바뀐다. 회 칼을 내려놓고 작은 칼을 꺼낸다. 살이 부드러운 생선을 따로 건져 올린다. 그 생선을 아주 잘게, 미음처럼 잘게 다진다. 그 동작은 회를 뜨는 동작과 다르다. 칼끝이 규칙적으로 떨어지고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다짐의 소리를 듣는다. 탁, 탁, 탁. 그녀는 주방 안쪽에서 작은 냄비를 꺼내고 씻어둔 쌀을 한 줌 넣는다. 물을 붓고 다진 생선을 넣는다. 불을 켜고 국자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어준다. 바닥에 눌지 않게, 생선살이 부서지지 않게, 쌀알이 퍼지도록 불은 약하게. 김이 솟는다. 소금은 거의 넣지 않는 듯했다. 대신 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옆에 조그만 간장과 깨소금이 준비된다. 나는 그 냄비를 보며 중얼거린다. 횟집에서 생선죽이라니.
팔려고 만든 게 아닌 게 분명하다. 메뉴판엔 죽이 없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정호. 가게 안의 소음이 잠깐 멈춘 듯 느껴지는 순간 그녀가 카운터 밑에서 은색 보냉백을 꺼낸다. 지퍼는 수없이 열고 닫아 진이 빠진 듯 부드럽다. 안에는 보온병, 작은 스테인리스 수저, 따뜻한 물수건, 그리고 흰 봉투 하나가 차곡차곡 놓인다. 봉투 겉면에는 매직으로 굵게 수요일이라고 적혀 있다. 그녀는 죽을 조심스럽게 보온병에 붓는다. 김이 작은 구름처럼 흩어진다. 뚜껑을 꽉 닫고 수저를 작은 비닐에 넣고 물수건을 단정하게 접어 올린다. 그때 문이 덜컥 열리고 배달 가방을 맨 청년이 들어온다. 28쯤 되었을까? 허리를 숙인다. 할머니, 오늘도 그곳이죠?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치 안 주면 못 볼 만큼 입꼬리를 올린다. 응, 늘 그곳. 3층 12호. 청년의 손에 보냉백이 들어간다. 그는 양손으로 가방을 감싸며 고개를 숙인다.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그대로 잠깐 서 있다. 내 노트에는 이렇게 적힌다. 1200일 미소. 전달 후 표정 다시 잦아듦. 나는 청년을 따라 나섰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횡단보도를 건넌다. 차와 사람과 손수레가 뒤엉키는 사거리. 길 건너에는 가락중앙병원이라는 큰 글씨가 붙은 흰 건물이 있다. 1층 자동문 옆에는 요양병동이라는 안내판이 보인다. 청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버튼을 누른다. 엘리베이터 안은 소독약 냄새가 진하다. 벽에는 손세정제가 붙어 있고 거울은 누렇게 달았다. 문이 열리면 긴 복도가 나온다. 벽에는 계절 사진이 걸려 있다. 봄 들판, 여름 바다, 가을 산, 겨울 눈길. 그 아래 각 병실 번호가 적혀 있다. 301호, 305호, 309호. 청년은 312호 앞에서 멈춘다. 문패에는 박민수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붙어 있다. 청년이 가볍게 노크한다. 아버지, 저예요. 안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린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보인다.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고 피곤하지만 단단한 얼굴선이 남아있다. 나이는 60 중반을 조금 넘겨 보인다. 청년이 보냉백에서 보온병을 꺼내고 뚜껑을 연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온다. 할머니가 또 보내셨어요. 남자는 눈을 감았다 뜬다. 입술이 조금 떨린다. 순옥이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오래 묵은 그리움이 묻어 있다. 청년은 숟가락에 죽을 담아 조심스럽게 입에 넣어준다. 남자는 천천히 씹는다. 목을 조금 세우자 청년이 베개를 받쳐준다.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진다. 그래, 이 맛. 나는 문틈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다. 수요일의 미소는 여기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청년이 보냉백에서 흰 봉투를 꺼낸다. 겉에는 굵은 글씨로 수요일이라고 쓰여 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는다. 자르르 미끄러지는 그 소리에 이 병실의 시간이 모인다. 봉투는 얇고 가볍다. 그러나 그 안의 말은 무겁다. 남자는 봉투를 열어 편지 한 장을 꺼낸다. 파란 펜으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 문장들은 길지 않다. 민수야, 오늘은 고등어가 좋아. 다음 주엔 고등어죽 끓여줄게. 많이 먹어. 그는 천천히 조금씩 소리 내어 읽는다. 글자마다 숨을 고른다. 청년이 묻는다. 아버지, 그 할머니가 누군데요? 남자는 잠깐 웃다가 고개를 떨군다. 옛날 사람이다. 나는 복도 구석에 서서 휴대폰을 꺼낸다. 옆집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건다. 그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50년 전 얘기야. 순옥 씨랑 민수 씨 그때 약혼했었지. 결혼 한 달 전에 민수 씨가 사라졌어. 편지 한 줄 남기고 미안하다, 잊어달라. 그날 이후로 순옥 씨는 웃질 않았지. 전화를 끊고 병실을 보면 청년이 아버지의 손등을 천천히 문질러주고 있다. 그 손등엔 오랜 노동의 흔적, 창백한 겨울의 색, 그리고 작은 반점들이 있다. 나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는다. 3년 전 입원 이후 매주 수요일 생선죽 편지 전달. 직접 만나진 않음. 다음 날 나는 다시 병실을 찾는다. 창밖엔 옅은 비가 내린다. 흐린 빛은 병실의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만든다. 나는 의자를 끌어 침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앉는다. 왜 떠나셨어요, 그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남자가 말한다. 폐결핵이었어. 결혼 한 달 전에 알았지. 그땐 약도 격리도 힘들었어. 전염이 무서웠다. 결혼하면 매일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까지 아프게 할 수 없었지. 그래서 도망쳤다. 그는 창밖을 잠깐 본다. 요양원에서 5년. 다행히 완치가 됐는데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그는 부산으로 내려가 작은 일을 하며 살았다. 결혼도 했고 아들도 얻었다. 그러나 마음의 한쪽은 늘 미완성처럼 비어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다시 서울로 왔다. 가락시장 근처에 방 한 칸을 얻고 시장 어귀를 어슬렁거렸다. 그녀가 가게 문을 닫는 시간, 유리를 닦는 시간, 얼음을 바꾸는 시간. 그는 몇 번이나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섰다. 3년 전 암 진단을 받았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한 줄로 정리됐다.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끓인 생선죽이었다.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해 수요일마다 가져오게 했다. 직접 갈 용기는 끝내 없었다. 나는 다시 횟집으로 돌아온다. 수요일 아침 한산한 시간. 그녀는 생선을 손질하다가 내 말에 고개를 든다. 왜 직접 안 가셨어요? 그녀는 칼을 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허리춤에 앞치마 끈을 쥐었다 폈다 한다. 만날 자격이 없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고 흔들린다. 원망도 했지. 근데 만나면 용서할 것 같았어. 그게 무서웠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냄비 손잡이를 쓰다듬는다. 그래도 밥은 보내고 싶었어. 그 사람 수요일엔 꼭 죽 먹자고 했거든. 일하느라 소화가 안 된다면서. 짧은 편지도 보냈다. 길게 쓰려 하면 말이 자꾸 엉켜서 잘 먹어. 다음 주에 또 같은 말들만 큼직하게 썼다. 그런 종이를 50통 넘게 썼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밥은 말보다 먼저 닿는다. 흉한 말은 한 줄만으로도 상처가 되지만 따뜻한 밥은 숟가락 하나만으로도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그래서 어쩌면 그녀는 말보다 밥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전화가 온다. 그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길어야 일주일. 나는 허겁지겁 옷을 걸치고 횟집으로 달려간다. 문은 닫혀 있지만 안에는 불이 켜져 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앞치마를 무릎 위에 올리고 멍하니 있다. 민수 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녀는 벽을 짚는다. 어깨가 작은 파도처럼 떤다.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말이 없어도 돼요. 오늘은 밥 대신 할머니가 가세요. 그녀는 고개를 든다. 눈이 빨갛다. 그 사람이 날 기다릴까? 기다리고 있어요. 50년 전에도 지금도. 한동안 정적이 흐른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내일 갈게. 수요일 새벽 4시. 그녀는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물을 끓이고 손을 씻고
머리를 빗는다. 오래된 옷장을 연다. 가장 안쪽에 비닐로 감싸둔 옷 하나가 있다. 50년 전 결혼식 날 입으려고 준비해 두었던 한복이다. 봉투살이 바래고 비닐은 조금 바스락거린다. 그녀는 옷을 꺼내 먼지를 살살 턴다. 소매 끝을 펴며 웃는다. 참, 오래도 있었네. 그리고 다시 일상의 앞치마를 묶는다. 오늘의 죽은 조금 더 오래 끓인다. 쌀알이 더 잘 퍼지게, 생선살이 더 부드럽게. 간을 아주 살짝만 한다. 뚝배기보다 얇은 냄비에 담는다. 오늘은 보냉백이 아니다. 그대로 뜨거운 채로 들고 갈 것이다. 뚜껑을 덮고 두 손으로 감싼다. 손바닥에 열기가 묻고 그 열이 심장까지 올라온다. 11시 반 그녀는 가게 불을 잠시 끄고 잠시 다녀옵니다라는 메모를 테이프로 붙인다. 그리고 길을 건넌다. 50년 만의 발걸음. 신호등은 빨갛다가 초록으로 바뀐다. 그녀는 작은 보폭으로 천천히 걷지만 마음은 먼저 병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병실 문 앞. 그녀는 손등으로 땀을 닦고 숨을 고른다. 노크. 들어오세요. 문을 여는 순간 10대의 설렘도, 20대의 꿈도, 30대의 분주함도, 40대의 고단함도, 50대의 고독도 모두 한 점으로 모여 방 안에 선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멈춘다. 눈이 커진다. 순옥이? 그녀는 대답 대신 냄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의자를 당긴다. 가만 있어. 아프잖아. 50년 만에 건네는 첫마디는 질책도 서운함도 아닌 돌봄이다. 그녀는 뚜껑을 열고 국자를 든다. 김이 그의 얼굴을 스친다. 그녀는 작은 그릇에 죽을 받고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떠서 그의 입에 댄다. 그는 천천히 삼킨다. 눈가가 젖는다. 맛있다. 그때 그대로야. 그녀는 아주 작은 미소를 보인다. 당연하지. 내가 끓였는데.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잡는다. 손과 손 사이에 50년이 파도처럼 흘러갔다가 고요해진다. 늦어서 미안해. 안 늦었어. 지금 왔잖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병실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진다. 벽의 시계는 분침을 조금씩 옮긴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동자는 길게 머문다. 말보다 길고 편지보다 따뜻한 시선.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병실로 갔다. 월요일. 고등어죽. 그는 한 숟가락 먹고 웃는다.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 화요일. 둘은 옛날 이야기를 꺼낸다. 처음 만난 날 시장 골목에서 넘어질 뻔한 그녀를 붙잡아 주던 손. 겨울철 해 뜨며 손이 얼면 그녀에게 주던 호주머니 온기. 봄에 같이 먹었던 멍게 비빔밥. 비 오는 날 골목 어귀에서 우산 나눠 쓰던 기억. 둘은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는다. 수요일. 그녀는 그동안 모아둔 수요일 봉투들을 꺼낸다. 봉투는 하얗고 글씨는 굵고 종이에는 손의 흔들림이 있다.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서 편지로 썼어. 그는 베개 밑에서 낡은 수첩을 꺼낸다. 떠나던 날 주지 못하고 접어둔 편지 한 장. 그날 나는 비겁했어. 그녀는 그 편지를 펼쳐 읽는다. 글자는 짧다. 그러나 그 짧음 안에 무서움, 사랑, 후회, 바람이 겹겹이 있다. 목요일. 그의 상태가 조금 나빠진다. 말이 줄고 숨이 차다. 그녀는 손을 놓지 않는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입술에 물을 적셔준다. 밤이 깊어진다. 금요일. 그녀는 밤새 그의 곁에 앉아 50년 전 그가 좋아하던 노래를 낮게 부른다. 목소리는 곱지 않지만 멜로디는 손의 체온처럼 느리게 전달된다. 토요일 새벽. 그는 잠시 눈을 뜬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는 웃는다. 다음 생엔 일찍 만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약속? 토요일 오전 7시 12분. 그의 눈이 천천히 감긴다. 표정은 평온하다. 그녀의 손을 끝까지 잡고 있다. 간호사가 들어와 시간을 적는다. 방 안은 조용하다. 그녀는 울지 않는다. 그냥 그의 손을 조금 더 오래 잡고 있을 뿐이다. 잘 가. 이번엔 먼저 가도 돼. 나는 곧 갈게. 창밖으로 햇살이 조금 더 밝아진다. 햇살은 병실 바닥의 바퀴 자국을 부드럽게 덮는다. 장례는 조용히 끝났다. 시장 사람 몇 명, 병실에서 정들었던 간호사 몇 명, 그의 아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잘 가요, 민수 씨. 일주일 후 싱싱회센터는 다시 문을 열었다. 도마 위에서 칼이 울린다. 얼음은 바삭바삭 부서진다.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광어 한 접시요. 그녀는 눈을 들어 미소를 보인다. 네, 금방요. 박 사장이 들어와 묻는다. 순옥 씨,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괜찮아. 이전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냄새.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그녀는 웃는다. 수요일엔 여전히 생선죽을 끓인다. 이번엔 혼자 먹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카운터 옆에는 액자 하나가 세워져 있다. 28배 순옥, 30의 민수, 오래된 흑백 사진.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는다. 그녀는 국자에 죽을 떠서 조그만 그릇에 담고 액자 옆에 놓는다. 민수야, 오늘도 끓였어. 맛있게 먹고 있지?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만 그녀는 대답을 느낀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래라는 대답이 들린다. 그날 오후 청년이 다시 가게에 들어온다. 손에는 봉투가 한 장 있다. 할머니,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그녀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다. 봉투를 열어 편지를 펼친다. 순호가 50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 마지막 일주일 정말 행복했어. 먼저 갈게. 천천히 와. 기다릴게. 사랑해. 그녀는 입술을 깨물다가 웃는다. 눈물은 흘러내리지만 입가가 올라간다. 나도 사랑해.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손님 회 썰어야 하거든. 가락시장은 여전히 시끄럽다. 경매장에 종이 울리고 시가, 외침이 메아리친다. 트럭은 얼음을 싣고 들어오고 커피차는 코너를 돈다. 그러나 그 소리들 사이로 작은 미소 하나가 흐른다. 50년의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모양을 바꿨다. 기다림은 밥이 되었고 편지가 되었고 손등의 체온이 되었고 마지막 약속이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안다. 사랑은 늦지 않는다. 늦게 만나면 늦게 만난 대로 그날이 제 시간이다. 지금 만났다면 지금이 제 시간이다. 그녀는 오늘도 생선을 그물에서 풀어내듯 차분히 손질한다. 칼끝이 비늘을 스치고 도마의 나이테가 또 하나 늘어난다. 손님이 감탄한다. 할머니 회 맛있네요. 그녀는 웃는다. 감사해요. 유리문엔 물방울 자국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자국 사이로 스며드는 낮의 빛은 조금 더 따뜻하다. 수요일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녀는 매일 마음속 수요일로 간다. 카운터에 놓인 작은 그릇을 한번 쳐다보고 국자를 살짝 기울인다. 한 숟가락 퍼올린 죽은 더 이상 먼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맛은 여전히 누군가에게로 건너간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떠난 사람에게도 같은 온도로. 나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덮는다.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다. 수요일의 미소.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는다.
이제 매일의 미소. 시장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얼음 위를 스친다. 빛은 늦가을의 색으로 바뀌어 간다. 그녀는 하루를 정리하며 유리를 닦는다. 물방울 자국이 지워지고 새 자국이 남는다. 닦고 또 닦아도 자국은 생긴다. 삶도 그렇다. 완벽히 지우지 못한다. 대신 새 빛을 받는다. 그녀는 문을 닫기 전에 액자를 한 번 더 바라본다. 내일도 끓일게. 불이 꺼지고 시장의 소음이 낮아진다. 그러나 마음의 소리는 잦아들지 않는다. 그 소리는 숟가락이 그릇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와 같다. 다정하고 작고 오래 남는다. 그녀가 문을 닫고 돌아서면 유리문에는 하루 동안의 따뜻함이 얇은 막처럼 남아있다. 그 막은 밤 공기에 식었다가 다음 날 아침 다시 데워질 것이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수요일이 오고 또 한 번의 미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끔 그 미소를 본다. 아주 미세해서 놓치기 쉽지만 한 번 보고 나면 결코 잊히지 않는 50년이 들어있는 미소를. 가끔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얼굴일까, 목소리일까, 아니면 냄비에서 오르는 김일까? 아마도 그 모든 것이 함께 온도처럼 남는 것 같다. 그녀에게 수요일은 온도였다. 손바닥을 데우는 온도, 편지지를 말리는 온도,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온도. 그 온도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도는 가게의 공기, 손님의 접시, 시장 바람, 유리문, 액자,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다. 늦은 밤, 시장 등불이 하나둘 꺼질 때 그녀는 가끔 유리문 너머로 자신의 얼굴을 본다. 그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주름은 조금 더 깊고 눈가엔 빛이 맺힌다. 그녀는 그 얼굴에 대고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그러면 유리 속에 그녀도 따라 미소 짓는다. 그 두 미소 사이에 50년의 시간과 일주일의 기적이 다 담겨 있다. 그리고 나는 안다. 내일이 수요일이든 아니든 가게 안에는 작은 죽 냄새가 돌 것이다. 누군가가 오더라도 오지 않더라도 그녀는 끓일 것이다. 밥은 말이 없어도 자리를 채운다. 말은 때로 더러워지지만 밥은 늘 따뜻하다. 그래서 그녀는 밥을 보냈고 손을 잡았고 끝내 웃었다. 그 웃음은 누군가의 생의 마지막 숟가락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오늘을 시작하는 힘이 되었다. 사람들은 시장을 지나가며 그 가게를 본다. 어떤 사람은 맛집으로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전설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가게는 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리였다. 그 약속은 길었고 때로 잊힌 듯했고 때로 미웠고 결국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유리문을 넘어 길게 퍼진다. 수요일의 미소는 결국 매일의 미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남았다.